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6월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30년 전 6월 국민들은 민주주의 운명을 걸고 군부 독재에 항거했고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30년 동안 밀려있던 숙제를 하듯이 촛불을 밝혔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6월 항쟁과 촛불 시위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주권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6월 항쟁과 촛불 시위 그리고 국민 주권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7년 6월 항쟁 당시에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으로서 시위를 주도했던 남영주 전 총리실 수석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 촛불 시위 당시에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사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고 그랬는데요.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이자 대구 여성회 대표이신 남은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의 최장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 전 6월은 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패널들께서 그 6월을 보내고 계신데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영주 선생님, 당시에 대구 경북본부 국본의 대구 경북본부 사무국장으로서 그 시위를 기획하시고 주관 주도하셨는데 6월을 보내는 그런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어느덧 3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날 때는 항상 엊그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올해가 30주년이고 또 30년 만에 또 촛불이라는 거대한 또 하나의 변화의 어떤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남다르게 6월 항쟁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6월 항쟁이 한국 사회에 어떤 큰 변화를 주었다면 가장 중요한 변화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6월 항쟁 이전에 우리 사회의 상황이라는 것이 군부 독재 정권이었죠. 네. 그래서 그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또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한 계기가 바로 6월 항쟁이고 네. 그 6월 항쟁을 통해서 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정치 제도적인 변화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후에 그 육공화국 헌법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다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또 이후에 우리 사회 체제를 규정하는 주요한 계기였던 것이 바로 6월 항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조 대표님, 6월 항쟁을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네, 6월 항쟁 저한테는 체류탄 연기 같은 기억인데요. 네. 지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저는 계속 그런 6월 항쟁 같은 그런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저는 6월 항쟁이라기보다는 뒤에 이제 노동자 대투쟁까지 합쳐서 네. 87 항쟁이라고 부르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네. 87 항쟁이 이제 한국 사회에 끼쳤던 것처럼 큰 변화, 국민이 네. 나서면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네. 생긴 게 6월 항쟁 혹은 87 항쟁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사회를 보셨었는데요. 네. 지난 겨울 촛불 시위 때 그래서 유명해지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촛불 시위 때문에 뭐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네. 어떤 것일까요? 뭐 강의를 가거나 어떤 네. 행사 같은 데 참여하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가끔 연예인한테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진을 찍어 달라거나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좀 달라진 거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87년에 계셨던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었어요. 네. 그때가 사람이 많으냐, 지금이 네. 많으냐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지금이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구에서 가장 많이 모인 날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 네. 5만의 군중 앞에 서 있는 느낌?
네. 그 기운 이런 것들이 네. 지금도 그 느낌으로 저한테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87년 같으면 사회를 봤다면 도망 다녔을 텐데 네. 그렇죠. 네, 요새는 이제 인기인이 됐습니다. 최장수 교수님, 예. 그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서 6월 항쟁과 촛불 시위는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제하에서 어떤 6월 항쟁이나 촛불처럼 어떤 광장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 일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정치 권력이 민의에 기반해야 되는 정치 권력이 이 지속적으로 민의와 충돌하게 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그 권리와 의무가 주권자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87년 6월 항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대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헌정을 파괴하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군부 독재의 포갑 정치는 87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은 대통령 직성제와 군부 독재의 철폐를 요구했지만 전두환 정권은 오히려 철권 통치로 맞섰습니다. 새해백두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던 박종철 열사는 민주화 추진위원회 지도위원을 쫓던 치안본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물고문 등을 당하다가 1월 14일 숨졌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와중에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3일 개헌 논의 중지와 기존 헌법에 따른 권력 이양을 골자로 한 이른바 4.13 호언 조치를 발표해 국민들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은 5월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경찰의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축소 은폐를 폭로해 국민들은 군부 독재 정권에 치를 떨었고 민주화 요구는 폭발했습니다. 운명의 6월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이던 이한열 열사는 6월 9일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고 이 소식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거대한 군중의 봉기에 도화선이 됐습니다. 6월 10일 항쟁의 서곡이 울렸습니다.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공식 주도하고 젊은 대학생들이 선도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언 철폐 국민대회는 전국 22개 도시에서 24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슬이 펄은 군부 독재 시절 말조심하며 침묵을 지켜온 시민들이 거대한 군중의 모습으로 민주주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군부 정권은 경찰 10만여 명을 동원해 대회를 원천 봉쇄하고 최루탄을 퍼부으며 진압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계속했고 경찰의 진압 계획에 김수환 추기경은 나를 밟고 가라는 결기를 보여 시위 학생과 시민들은 안전규가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6월 항쟁은 시위 주도 세력, 이에 맞선 군부 정권의 손을 떠났고 국가의 운명은 거대한 군중에 맡겨졌습니다. 6월 18일 최루탄 추방 대회는 항쟁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전국 16개 도시에서 100만 명의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특히 부산에서는 30만 명의 시위대, 택시 100여 대 등이 항쟁에 참여해 경찰의 대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6월 26일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 대행진은 항쟁의 정점이었습니다. 전국 34개 시와 4개 군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국민평화 대행진은 100만 명이 훨씬 넘는 학생과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군중 시위로 경찰력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완전히 무력화됐고 군사정권은 마침내 국민들에게 굴복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기본권 강화 조항을 보완하며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대학의 자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했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자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보를 내디딘 6월이 가고 다음 달 7월 5일 새벽 자신을 희생하며 6월 항쟁에 불을 붙인 이한열 열사는 운명했습니다. 대구는 당시 군부 독재 정권의 지역적 기반이기도 했지만 광복 후 46년 10월 항쟁과 60년 2.28 민주운동을 비롯해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대구 지역 대학생들은 총학생회를 조직하고 있었고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군부가 시민을 짓밟는 충격적인 모습을 사진 등을 통해 보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군부 독재에 저항해야 한다는 의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6월 10일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그리고 당시 효성여대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지도로 또는 자발적으로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대구 시내 곳곳에서 전두환 정권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치며 경찰의 최루탄과 백골단의 곤봉에 맞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 한일극장 건너편에서 천여 명의 학생들이 벌인 시위를 시작으로 동아백화점, 대구역, 아카데미 극장, 중부교회, 반월당, 계명대, 삼덕성당, 대구시청, 대구시민운동장 부근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분산 기습 시위를 계속했고 격렬한 시위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18일 최루탄 추방대회, 26일 국민평화 대행진이 열리는 중간에도 대학생들은 매일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위에 나섰습니다. 6월 항쟁은 젊은 대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선도하고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가 전체 행사를 주도했으며 거대한 군중이 주체가 되었던 항쟁이었습니다. 서슬이 퍼런 비이성의 시대에 정치 외곽에서 숨죽이며 살던 양민들이 시민의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 이 나라 주인은 나라고 외친 국민 주권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항쟁은 미완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6월 항쟁이 지키고자 한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3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시사톡톡 신병철입니다. 네, 리포트 잘 보셨습니까? 남영조 선생님. 네. 그때 당시 화면을 보셨는데 어땠습니까? 저런 이제 화면들이 대체로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을 이제 대부분 찍은 건데 네. 사실은 이 6월 항쟁을 준비해 간 과정은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되고 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라는 네. 약칭 민통연이라는 단체 소속이었는데 여기서 전국적인 회의에서 이미 박종철 고문살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그 4.13 호원 조치가 네. 나오고 하니까 이건 뭔가 진짜 결판을 한번 봐야 될 시기가 온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네. 지금까지 다 따로 조금씩 부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전부 묶어서 대대적으로 이제는 전면적으로 한번 나가자. 네. 그런 준비 과정들이 사실상 쭉 있었기 때문에 네. 그 6월 항쟁이라는 그 이제 폭발적인 어떤 네. 그런 투쟁의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네. 그런 게 지금 새삼스럽게 생각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촛불 시위는 그 6월 항쟁을 계승한 이런 국민주권주의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항쟁은 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토론은 그 6월 항쟁과 그 촛불 시위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 항쟁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월 항쟁과 촛불 시위의 이유, 왜 이런 항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런 항쟁과 시위의 목적은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그 6월 항쟁의 이유를 먼저 살펴볼 것 같으면 6월 항쟁이라는 것이 그 앞에 남 선생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순식간에 발생한 사건은 아닙니다. 네. 그 해방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지속적으로 민중 배제적인 정치 권력이 형성되고 또 바뀌고 또 형성된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그런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모습 속에서 대중의 사람들은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 기본적인 민주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한 상황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전두환 정권의 호언 조치라는 것이 대중의 축적된 불만들을 일시적으로 이제 폭발시키는 매개가 되었고 네. 그것이 직선제 개헌이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큰 사건으로 발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남 대표님은 그 촛불 시위에 그 뭐 이유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대구에서도 뭐 대구시국 회의를 몇 번 꾸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랑쟁만큼 저렇게 준비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저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네. 거의 왜 대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는 이야기 있으셨고 갑자기 되었지만 저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것은 아마 세월호 사건 때부터 이것은 내재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나라냐라는 이야기가 그때 그 왜 가라앉은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이 네.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 한 10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87 항쟁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제 민주화 부분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대중들의 삶을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죠. 그것들이 네. 이제 맞물리면서 이번에 굉장히 평화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촛불 시위라는 것으로 터져 나왔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 선생님은 6월 항쟁의 현장에도 계셨고 촛불 시위의 현장에도 계셨습니다. 그 이유와 그 항쟁의 목적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6월 항쟁 당시에는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이제 계기라고 네. 어떤 계기를 맞이했느냐 우리가 네.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뭘 목적으로 뭘 네. 추구를 했느냐 네. 사실 어떤 구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갖고는 압축적인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기는 그 당시에 분명히 그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호언 네. 조치 발표라든지 네. 이런 것이 주요한 계기가 되고 그게 민중들의 의지와는 전혀 배치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게 이제 계기로서 이제 끌어오른 것이고 네. 다음에 저희들이 6월 항쟁을 준비해 나갔던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 본부 입장에서는 명칭에서도 나와 있듯이 민주헌법을 네. 쟁취하자라는 네. 것이 우리로서는 그 당시 구체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그러면 그 계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 국본의 처음의 명칭은 어땠었냐면요. 네. 조금 다른데요. 네. 호언철폐 및 민주헌법 정치 국민운동본부였어요. 네. 그래서 호언 조치라는 그런 발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기를 만들어내고 또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표로서 이제 민주헌법을 쟁취하자. 네. 이렇게 해서 명칭이 생겨났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기와 목적이 좀 분명하게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호응도 그만큼 직접적으로 뭐 일어날 수 있는 요인도 하나 있지 네. 않았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6월 항쟁 때 그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운동의 주체라고 우리가 설명하려면 사실상 네. 한 편의 논문을 써야 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네. 다만 그 6월 항쟁의 경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당시 6월 항쟁을 주도했던 기구로서는 민주헌법 정치 국민운동 네. 본부인데 그 단체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당시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냐면 소위 이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주요한 세력으로서
세력화되어 있는 부분이 네. 첫째는 이제 그 당시 85년 2.12 총선을 네, 통해서 양김 씨가 네. 이제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민당이 네. 창당되고 2.12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요한 정치 세력으로서 예. 한 세력을 네. 이루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제야 단체는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이라는 단체하고 네. 우리가 흔히 표현을 기독교 오가라고 네. 표현했던 이제 기독교 세력, 네. 기독교 민주화운동 세력이 네. 이제 있었어요. 이 세력들이 87년 6월 항쟁을 준비하면서 함께 하자라는 네. 것을 제안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암묵적으로 보면 제야운동하고 현실 정치권하고 같이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같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신민당, 네. 그다음에 민통연, 네. 기독교 세력 이 3자 세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국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국본의 이제 주요한 구성 멤버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지역이 이제 지역 내에서는 또 지역끼리 전부 다 네. 이제 모아서 그게 전국적인 네. 단체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규모 권력에 대한 대규모 저항의 주체는 피지배 대중이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운동을 지도한 지도부 내지는 핵심 세력을 본다면 2월 항쟁과 촛불 시위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2월 항쟁은 이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권을 요구했던 그렇기 때문에 시가전적인 어떻게 말하면 기동전적인 형태의 네. 어떤 그 시위나 저항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 주체는 상당한 희생과 예. 어떤 뭐 그 각오를 해야 되는 네. 그런 굉장히 조직화된 집단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저항을 주도해왔던 네. 대학생들과 그 제야 세력들이 네. 뭐 판을 만들고 네. 거기서 이제 이후에 확장되면서 이 시민들이 결합한 형태였다는 네. 것입니다. 네. 뭐 이런 특징들은 이후에도 나타나듯이 네. 6.29 선언과 6월 항쟁이 정리되고 나서 오히려 7, 8, 9월 노동자 투쟁으로 주체가 확장되는 형태로 네. 나타났다는 네. 점에서 6월 항쟁의 어떤 주체의 변화의 특징이 있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예.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촛불 시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주체의 성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촛불을 이제 2016년 촛불만 바라보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은 아까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규탄 촛불이 네. 그 월드컵 이후에 바로 일어났었죠. 그때 이제 촛불이라는 걸 처음 등장했고 그때 이제 네. 촛불 소녀란 이미지 자체가 배지도 그런 걸 만들었었고요. 네. 이때 이미 청소년까지 이제 광장에 나오는 형태로 확장되었고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한 등 광우병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거기도 유모차 부대가 등장하고 네. 2016년에는 이런 모든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나오는 네. 그리고 네. 이전에는 이제 누군가가 뭐 택을 짜주거나 판을 벌이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SNS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저희는 이제 실무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상황실은 네. 잘 모르는 정세 이야기나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정치적으로 각성된 시민들이 촛불 시위에 나오셨고 그리고 제가 사회를 봤었잖아요. 네. 그러면 매 시기별로 이런 구호를 외쳐야 된다라든가 네. 아니면 오늘은 구호를 더 외쳐야지 왜 노래를 부르고 있냐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시민들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2016년의 촛불은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광장에서 단련되어 온 많은 네. 시민들 그리고 주체임이 이미 증명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온 게다가 세대도 손잡고 그러니까 그 청소년 자녀를 데리고 나온 뭐 40, 50대 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오신 분들도 많았었고 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주의와 주장을 가지고 촛불 집회에 나오시는 네.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그 많은 분들이 어디서 다 오셨을까 궁금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보통 대구에 집회를 하면 얼굴을 대충 이렇게 알겠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르겠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번에는 특히 이미 뭐 만 단이 넘어가니까 네. 아주 생소한 분들이 더 많으셔서 네. 이번 2016년 촛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왔는지는 앞으로도 뭐 더 연구도 돼야 되고 저희도 더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6월 항쟁이 정치적 지평을 확대시켰다고 한다면 네. 그 이후 과정들이 보면 일상적으로 뭐 6월 항쟁 직후에는 7.89 노동자 대투쟁이 분출돼 나오면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그 이후에 노조 조직도 이제 아주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죠. 네. 그래서 노동 세력도 우리 사회 주요한 세력으로서 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 외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가톨릭 농민회나 기독교 농민가 나중에 다 합쳐서 전국 농민회로 발전해서 네. 그 사람들의 목소리 네. 또 뭐 언론 같은 경우에도 언론 노조라든지 네. 언론 민주화운동에 네. 쭉 활동하는 분들 이런 저변들이 확대돼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폭과 깊이가 네. 이제 점점 더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네. 그 가운데서 사실 이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네. 요즘 시기에서는 이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될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났다라는 네. 거죠. 이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네. 일반 시민들이.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촛불 집회라는 형태로 결집되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진짜 어떤 면에서 반동적인 모습을 네. 한번 보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깨어있는 힘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네.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6월 항쟁도 그렇고 이 촛불 시위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남 선생님, 그 6월 항쟁의 성과를 참 광범위할 텐데요. 이제 굳이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6월 항쟁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압축한 표현은 사실 노태우 씨의 그 6.29 선언에 다 들어가 있죠. 네. 사실 그 당시 야당 또 민주화운동 세력의 요구를 네. 거의 다 수용했던 상황입니다. 네. 직선제 개헌부터 네. 시작해서 모든 기본권에 대한 네. 훨씬 더 강화된 조치들, 심지어는 환경권까지도 네. 또 지난번 대선 때 많이 뭐 회자됐던 경제민주화 조항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개헌을 통해서 네. 반영이 되고 네. 이후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한 단계 더 성숙 발전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제도적인 틀을 일단은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은 네. 또 직접 투표권자로서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그 내용은 달라지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 제도적 틀은 네. 그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항쟁은 미완의 혁명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만일 미완으로 남겨두었던 과제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개별 입법 사항으로 들어가면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여타 악법들은 많이 존재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걸 다 개정은 못했죠. 네. 이후에 이제 출범하는 국회의 이제 몫인데 그게 사실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네. 속도감 있고 네. 체계적으로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후에 큰 틀에서의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틀은 만들어졌지만은 구체적인 우리 생활 현장에서의 민주주의의 어떤 그 깊이, 네. 혹 이런 것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6월 항쟁의 어떤 성과와 한계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네. 6월 항쟁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 민주주의를 근대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좀 자세히 이야기 드리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제도가 갖춰지고 거기에 대한 권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전에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네. 민주주의 자체가 그 근대적인 기본적인 제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월 네. 항쟁 이전까지만 해도. 네. 그 2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에서 그 6월 항쟁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 근대화 그리고 또 이후에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라고 이 정리를 할 수 있다면요. 네. 그 한계는 또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6월 항쟁 이후에 한국 사회 전반의 시민 사회가 오히려 민주적으로 팽창하지 못하고 상당히 보수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역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의가 정치 체계에 전면화되는 것은 87년 이후라는 것이죠. 네. 뭐 이런 오히려 그 민주주의 토대가 닦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확장을 하지 못한 오히려 그러면서 전반적인 보수화가 인한 이런 것이 당시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국면 때도 상당히 어떤 장기적인 국면을 가지면서 네. 어떤 서서히 변화들은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네. 결국은 87년에 만들어진 제도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측면들이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 대표님은 6월 항쟁 때는 사실 이제 좀 어린 학생이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이렇게 볼 때 네. 뭐 직접적으로 여기 참여를 하실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6월 항쟁의 성과를 제가 질문드린다면. 네, 그 87 체제 이런 이야기를 아까도 해주셨는데요. 네. 87 체제 속에 저희가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이야기가 사실 87 체제 네.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87은 87 항쟁은 이제 한국의 독재적인 문화나 그리고 네. 이제 제도적, 법적 제도적인 기본적인 틀을 닦았다는 네. 것은 뭐 누구나 다 공히 인정하실 건데요. 네. 특히 저는 이제 여성단체 대표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봤을 네. 때는 지금 이제 막 등장하고 있는 것, 2016년 촛불에서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도는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사람의 변화 그리고 네. 민주주의가 정확하게 뭐냐, 민주주의를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공공성의 기초에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공공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네. 배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성, 네. 장애인, 네. 성소수자 등등 네. 이런 것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이 네. 빠져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네.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전 주목해야 될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물론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 대기업 중심의 남성 노동자 중심의 노조가 구성되고 지금도 그런 이제 그 노동 관련한 조직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특히 IMF를 경과하면서 이런 네.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네. 그리고 87 항쟁 이후에 나타났던 많은 이제 열사들은 사실 노동계 쪽에서 네.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과 관련된 법들은 굉장히 악법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래서 낙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현재가 네. 되는 것들은 네. 87년에 이제 민주화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민주화는 네. 정치 제도나 그 밖의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제 그것은 지금부터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87 체제의 그 많은 문제점을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6월 항쟁이 이 전두환 군부 독재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도록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군부 독재 자체를 종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후 대선에서도 뭐 놀랍게도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군부가 승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 군부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것은 미국이 광주 사태 때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개입했다. 그리고 군부 입장에서는 88 올림픽을 앞두고 안정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 내부의 시각도 있었다.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하더라도 민주 세력이 분열할 수 있다. 이런 계산 때문에 이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또 거꾸로 말하면은 이거는 당시 이 주도 세력의 역량이나 전략만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어진 주변 조건 때문에
이 직선제 개헌을 얻었다. 뭐 이렇게 지적 또는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뭐 상당 부분은 네. 맞는 지적인 것 같고요. 네. 미국이 80년 5월 광주항쟁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 역할 이상으로 비난받는 데 대한 피의식들은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한국 문제에 자기들이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부분들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것이 미국이든 아니면 당시 그 정권의 핵심부에서 이루어졌던 간에 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반드시 양김신 다 출마할 것이다 라는 당시 그 중앙정보부의 분석이 네.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노태우 후보가 그 당시에 6.29 선언을 안 받으려다가 오히려 설득하는 과정도 네. 있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다만 어쨌든 간에 국본이 그 당시에 아까 제가 국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당 네. 또 기독교 네. 또 일반 제야단체 민통련 이 네. 3개 세력 축이 이제 함께 했는데 당시 정치권에서 철저히 상교동 동교동이 동수로 들어왔어요. 아, 네. 우리 국본 네. 그 집행위원회 회의를 하면 네. 항상 발언권도 같이 줘야 되고 네. 뭐 하여튼 좀 그 정치적으로 아주 네. 민감하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당장 눈앞에 직선제를 쟁취하고 개헌 특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권력 게임으로 가는 거죠. 네. 그 과정 속에서 제야 세력들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네.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야 세력들도 대통령 선거에서 세 입장으로 나뉘어진 거죠. 네. 소위 그 후보 단일화, 네. 또 독자 후보, 네. 비판적 지지 뭐 세 입장으로 나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노태우 후보 네. 군부 세력의 정권을 연장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네. 객관적인 평가는 있는 거죠. 후보 단일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때 생긴 모양이죠. 네. 우리 최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6월 항쟁의 또 다른 이제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이 그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네. 저는 조금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시대적 한계가 깔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한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측면은 이 군부 독재라는 거대한 적의 어떤 그 타도 내지는 이 그 부분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이후에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민주 세력이 분열됨으로써 오히려 군부 독재를 합법적인 네. 연장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 진영의 역량 문제. 네. 그 두 번째는 6월 항쟁의 성과를 결국 1990년도에 삼당 합당으로 상당 합당이라는 어떤 야합의 형태로 귀결시키고 말았던 이 제도권 야당의 태생적인 한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민주적인 항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의 지배 논력이었던 반공주의나 지역주의, 성장주의를 극복할 수 없었던 당시의 국민의 어떤 민주적 역량, 뭐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87년 이후의 상황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6월 항쟁이 일정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또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 대표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87 체제에서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계속 살았고요. 또 이제 대구에서 네. 게다가 저는 또 이제 그 여성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서울 회의 가거나 이러면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위로 또는 격려겠죠. 대구에서 여성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런. 네. 그래서
힘들죠. 왜 힘드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역주의나 그밖에 보수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고하게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87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이 강고함이라는 것은 네. 말할 수 없이 강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2016년을 거치면서 저는 이번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비율이 사실 대구 경북이 빨갛게 낮았잖아요. 45%대였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시하던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역주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구에 변화가 있다라고 네. 봅니다. 몇 가지 지역에서 특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게 1등인 한 번도 거기에 선거운동 같은 걸 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지역이 5군데나 있거든요. 네. 대구 경북 지역도 변화가 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네. 87의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2016년 촛불도 그래서 87처럼 그렇게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쓱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했었고요. 네. 그래서 2016년에도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야기를 네. 하면서 뭐 10대 적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87의 경험 삼아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3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촛불 시위가 네. 일어났습니다. 이 촛불 시위로 얻은 성과는 이 역시 이제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데요. 네.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 숫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진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통계를 찾아봤어요. 서울은 23차까지 했고 대구는 19차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전체 이제 누계를 뽑잖아요. 전체 계산을 네. 해보니까 한 1,700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행안부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인구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 정도가 네. 촛불 집회에 한 번 이상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적 인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온 경험을 했다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87에는 옆에서 봤지만 체류탄이나 뭐 그 전경이나 무서워서 못 갔던 사람들이 있다면 네. 지금은 시민들이 광장이라는 것이 열려 있고 나도 갈 수 있다라는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핵심적인 것이 박근혜 탄핵이었죠. 근데 네. 그 강고한 대통령이 내려올까라는 이야기를 사실 저희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구호가 이게 나라냐? 그 다음에 내려와라 박근혜였는데요. 네. 바로 탄핵으로 바뀌었고 네. 조기 탄핵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국민이 승리한다 이렇게 바뀌었었는데요. 네. 사실 이뤘죠 그것을.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앞으로 어떤 정권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은 지배 집단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종북 혹은 이제 빨갱이라는 네. 프레임이 굉장히 약해진 게 네. 이번 그 촛불 시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 3분의 1이 광장에 나왔기 때문에 네.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뭐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네. 뭐 종북 잡발이 되는 이야기 했었는데 네. 3분의 1이 나와버리면 그건 이미 임계점을 넘어가는 그런 네.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번 광장의 특징은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울도 그랬고 대구도 네. 그랬고 자기가 신청한 시민들이 발언자였습니다. 네. 뭐 저희가 기획 발언을 준비한 것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광장의 무대에 내가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의제가 광장에서 이야기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도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고 주체적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제가 기록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 유례 없이 평화적인 시위로 네. 진행되었죠. 네. 그리고 질서나 네. 뭐 이제 집회가 딱 끝나고 나면 몇만 명이 모였지만 하나도 쓰레기가 없는 네. 저희도 보면서 참 경이롭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일상으로 들어간 87의 어떤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질서나 이런 것들이 표면화된 그리고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이번 촛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참여 시민의 양적인 팽창이 질적인 승화까지 이렇게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 교수님, 그 촛불 시위를 통해서 얻은 성과를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세월은 흔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87년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들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부침도 있었고 더디가기도 했지만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인 역량들은 계속 지속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다소 추상적이지만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첫 번째는 그 소위 정치에 대한 반감, 정치의 진정한 의미가 복원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네. 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 참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주 나쁜 의미입니다. 뭐 야바 육군이다 뭐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민주주의는 구성원 전체의 민이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라면 그 이번 촛불 집회 과정을 통해서 이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정치의 복원이라는 걸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고 네.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인데 소위 어떤 글에서만 보고 이야기에서만 나타났던 민주주의에 대한 실습을 하는 과정들 거치지 않았나. 네. 특히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탄핵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총합의 의미일 수도 있는데 네. 소위 정치적 시민의 탄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들이 어떤 시민의 삶들이 정치와 그렇게 무관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는 정치의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느끼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성과를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남영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6월 항쟁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서도 그 이후에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후퇴하기도 하고 진전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크게 보면 두 계기가 있었어요. 첫째 3당 합당이 네. 지역주의를 고착화시켰다라는 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IMF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네. 우리가 스스로 의도하지 않으면서도 네.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폐해 속으로 우리가 네. 빠져들어 버렸다. 네.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큰 흐름을 잡는 데는 이런 자 우리가 6월 항쟁이라든지 이번 촛불 집회라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큰 흐름들을 바꿔 나가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진짜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굉장히 후퇴해 있는 모습을 네. 보일 때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우리 시민들이 끊임없이 네. 깨어 있으면서 함께 해 나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변화시키려는 의지에 동참하면서 네. 나가야지만 우리 사회를 바꾸지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간지 모릅니다. 네. 이 촛불 이후의 과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남 대표님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또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을 좀 더 완성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네. 한국의 다른 어떤 각 분야의 성장보다 정치의 후진성이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시민단체나 다들 그 준비하고 있고 전국적인 조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정치 관련법 관련한 개혁. 네. 그리고 시민운동이 사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정치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이런 이제 시위는 하지만 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혹은 이제 순결주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 했습니다. 뭐 이렇게 개입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정치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네.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시민 정치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요즘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구체적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네.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촛불 이후의 과제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네. 촛불은 어떤 구시대적 과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문을 여는 그런 어떤 매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주권 재민을 목표로 이 끊임없이 그 주권 재민을 가로막는 현 시대의 제도와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촛불이 발생하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주권 재민 내지는 국민 주권의 실현을 막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네. 그것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신자유주의의 흐름들이 강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이 점점 시장주의적인 원리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로 인해서
어떤 청년 실업이라든지 양극화의 문제, 뭐 젠더의 문제, 그리고 노동권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민주주의 바깥의 문제인 양 호도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촛불 이후의 과제들은 우리가 이 민주주의 과제를 일상으로 확장시켜내고 민주적 과제들을 더욱더 만들어내고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과정으로 네. 확장되는, 말하자면 정치의 일상화, 일상성의 정치를 하나의 큰 추측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표를 네. 올바른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네. 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정치인의 이해관계와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네. 정치인들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딱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 목표는 차기에 당선되는 것이 네. 오직 그밖에 생각 안 난다라는 네. 농담같이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유권자들이 뽑아줬을 때는 그런 건 아니었죠, 분명히. 네. 근데 현실은 그렇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정치인의 이해관계하고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지금 다르게 불일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일치시키지 못하면 우리 정치는 발전이 없는 거죠. 네. 그러려면 사실 이 정치관계법 관련 예를 들어서 공천제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바뀌지 않고는 진짜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표자가 정치하기는 힘든. 네. 아까 그 정치적이다라는 소리에는 비아냥도 좀 있거든요. 네. 정치인이라는 것이 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네. 사람들 아니냐. 네. 이런 비아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유교 사회 그 가치관에서 본다면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돼버려서 정치 불신으로 이제 유도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분야죠. 네. 그렇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정치를 실질적인 유권자 이해관계와 일치되는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수 있느냐. 네. 이 고민이 저는 우리가 과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 갖고 네.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과제, 또 영원한 과제는 결국 정치 개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은 6월 항쟁 때도 그렇고 촛불 시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권의 심장부였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6월 항쟁과 촛불 시위의 영향이 이 대구 경북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우리 남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격정했었고요. 네. 저희도 이제 퇴진행동에서 대구 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시민들보다 훨씬 덜 참여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 걱정을 많이 했었고,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인구 네. 비례로 하면 네. 뭐 부산이 이렇게 비교되긴 하는데 네.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이 참석한 건 아니라고 저희도 네. 봅니다. 그렇지만 몇몇 집중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 탄핵 전국에서 대구가 기여한 부분도 굉장히 네. 큽니다. 네.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첫 집회에 송현여고 학생이 네. 와서 네. 그 발언을 했잖아요. 그 네. 발언이 제가 오기 전에도 조회해봤는데 유튜브에 30만 뷰 이상을 네.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촛불 시위에 나오는 네. 계기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재동 씨가 와서 이제 대구 역사를 새롭게 이야기했던 갑오 농민전쟁부터 대구 역사를, 그러니까 보수의 세력이 아니라 네. 그런 저항의 세력, 저항의 고장으로 새롭게 네이밍했던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연인 한 20만 정도 오셨던 분들은 네. 대구 역사를 새롭게 보신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또 야당인 지역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그런 정권의 심장부, 정권을 배출한 지역이 아닌 대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네. 그러면. 네. 그리고 대구는 무엇으로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대구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 이 촛불 시위 이후에 대구에서 활동한 혹은 대구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장수 교수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사실 87년 항쟁 이후 그 총선과
그 대선을 거치면서 네. 대구 경북 지역은 그 지역주의 굉장히 중심지였습니다. 네. 그 이후 국면들 살펴봐도 영남 지역주의 안에 또 균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산 경남과 또 대립선을 끌 정도로 대구 경북의 어떤 지역주의는 87년 이후로는 오히려 그 좀 안타깝지만 네. 오히려 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국면들은 사실 촛불 집회를 통해서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 촛불이 이제 그 막바지에 갈수록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대구에서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대구에서도 지나가시는 어른들이 그 지역 혐오 발언을 굉장히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좀 조심하시다가 네. 그렇지만 이 촛불을 거치면서 물론 그 주된 흐름들이 있지만 뭐 대선이나 보선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 중요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네. 뭐 예를 든다면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지지도가 내지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일정 뭐 올라가고 있고 특히 제가 주목한 지점은 그겁니다. 어떤 우리 사회에서 세대 균열이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정치적 합리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역주의가 대구 지역 전체의 문화라기보다는 일정 세대로 조금 한정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도 우리 나라 전체의 흐름과 네. 완전히 궤를 달리할 수는 없는. 네. 물론 뭐 이 지역이 또 여론 주도층이 어떤 보수적인 생각은 강합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전체 흐름 자체에 있어 갖고 저는 꾸준하게 변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봐죠. 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야당 대선 후보의 이제 득표력을 분석을 해보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한 14%, 네. 13점 몇 프로인가 이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가 17%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득표한 득표력이 한 19.8%인가, 네. 19.6%. 네. 그다음에 이번에 21.8% 네. 득표했는데 이게 추이를 이래 보면 네. 꾸준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각자가 기대하는 어떤 속도감이라든지 뭐 왜 이게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치라든지 뭐 이런 데 대한 그 미흡함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또 그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우리가 그걸 합리적으로 수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아유 우리가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하다가는 진짜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뭐 정치인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구 사회가 계속 지금 성장의 꼴찌다 전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다들 제가 다른 지역에 가면 다들 그래요. 대구 잘 왔어. 약간 이제 빈정되는 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합리성이 없다라는 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네. 도대체 보수든 진보든 간에 뭐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동안 요는 뭐 지난번 국정농단에서 나타난 것 같이 그야말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나는 데가 대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수용하고 특히 그걸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네. 자세 이것만이 우리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한 근거라고 저는. 네. 그러니까 다양성 측면에서 변화가 읽힌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장수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예. 우리 6월 항쟁과 촛불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듯이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데모스, 즉 국민이 크라시, 즉 정부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처럼 어떤 우리 국민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정치권의 좀 각성과 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믿습니다. 이상. 네, 알겠습니다. 남은조 대표님. 저는 우리가 시민들이 뉴스를 정치면 그리고 뉴스를 보지 않는 순간 정치는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열심히 뉴스를 보고요. 그리고 저는 광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남영주 선생님. 6월 항쟁과 이번 촛불 집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네, 6월 항쟁은 개인적인 결단이나 또는 그 참여의 어떤 강도나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네, 물리적으로 힘든 그런 모습까지 보이지만은 네, 사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갖고는 더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실질적인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네, 6월 항쟁이나 촛불 집회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의 어떤 주요한 계기를 만들었지만은 네, 이제부터입니다, 사실은. 네,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번 촛불 집회에서의 네. 그 성과를 네. 정권에서 계속 반영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네, 그 기술입니다, 이때부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예.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주의는 소수의 군인들, 소수의 정치인들과 그 협력자들에 의해서 쉽게 유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거대한 군중의 분노로 민주주의를 되찾아왔지만 어렵게 찾은 민주주의를 너무 쉽게 잃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권력자들의 말과 행동을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감시하고 선거 때마다 심판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항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